안녕하세요, 타이탄입니다. 요즘 K자 성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K자의 상단과 하단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K자의 하단에 있으면서도 상단에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자의 간격은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돈은 점점 더 상단으로만 꽂힐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K자의 상단에 올라탈 수 있는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K자 성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전부 다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K자 성장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상단은 어디죠?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하단은요? 지방 아파트입니다. 기업으로 보면요. 상단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죠. 같은 SK그룹인데 희망퇴직 받는 곳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였습니다. 이 수치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치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위기로 2009년 리먼 사태, 2020년 코로나 이 두 번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나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와 지금이 비슷한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얼마죠? 2.5%입니다. 1% 성장하는 나라의 기준금리가 2.5%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지금은 명백한 경기 침체기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유동성 풀고 경기 부양해야죠. 그런데 못 내립니다. 왜일까요? 금리를 내리는 순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하늘로 날아갈 겁니다. 아니 이미 하늘이죠.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환율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요. 강남 아파트는 잡힐 수 있겠죠. 하지만 지방 아파트, 자영업자, 영끌족은요. 곡소리 납니다.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금리 내려서 상단은 더 올라가지만 하단의 서민 경제라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금리 올려서 상단은 잡지만 하단까지 다 같이 죽는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하는 총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야 합니다.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왜 지지부진할까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면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최대한 천천히 소극적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결국 인하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K자 상단은 더 유리해집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K자 성장은 기업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상단에는 누가 있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소위 말하는 M7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60, 70%까지도 나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약 3.75%, 대출이자 4% 내고 돈 빌려서 투자하면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투자 안 하면 바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위 기업들은 채권 찍고 대출 받고 다시 투자합니다.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요. S&P 500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은 그냥 전향입니다. 서민 경제는요. 말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를 외치느냐? 표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표가 훨씬 많거든요.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 그런데 파월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창용 총재와 똑같은 고민이죠. 그래서 결론은 내리긴 내리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준금리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군 5%, 누군 1%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돈을 풀거나 혹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서 돈을 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작년 소비 쿠폰 기억하시죠? 소득에 따라 15만원, 25만원, 50만원 차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돈이 많아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고가는 비어 있었지만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리해서 뿌린 겁니다. 결과는요? 경제 성장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4분기 역성장, 물가만 올랐습니다.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가장입니다. 아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근처 근사한 외식집 가서 다 같이 한우 구워 먹고 써버릴까요? 둘째, 아니면 가장 가능성 있는 한 명에게 투자하고 나중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길 기대해 보겠습니까? 작년 우리나라 정부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그저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다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 그런데 세부를 보면 R&D 약 19% 증가, 산업 약 15% 증가. 어디겠습니까? AI, 반도체, 로봇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별해서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주가가 가장 잘 가는 기업들을 보세요. AI, 반도체, 로봇입니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리겠답니다. 어떻게요?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나중에 더 큰 세금을 걷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향후 더 큰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AI 액션 플랜, AI를 경제력, 안보, 패권 그 자체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전쟁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전문가가 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K자 상단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 그 기업들은 금리 정책, 재정 정책 모든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몇 년 안에 AI와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결국 세상은 이렇게 나뉩니다. AI와 로봇을 소유한 기업의 주주인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일자리만 뺏긴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